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자리에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장님 맡으셨던 디모데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명선거 감시단장 전 감시단장이고 지금은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디모데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특별한 분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사회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제도들이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계속 꾸준히 내주신 분이고요.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한마디로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운 분인데요.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힘써주시는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송경용 성공의 신부님을 자리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부님 나와주셔서. 예. 정말 참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참 너무 아파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무거운 올해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트리에도 까만 리본이 달렸어요. 이 디자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까만 트리가 아닐까. 저희 평화나무 김은희 간사님이 이렇게 만드신 트리인데 정말 의미가 새롭네요. 여기 원래 이 은종을 금종 이걸 이제 까맣게 칠했어요. 네, 일부러. 그리고 검은 리본 보이시죠? 예, 검은 리본. 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네.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방송했던 GTS 긴급대담, 이 긴급대담이 어떤 대담이었냐면요. 이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패널들이 다 일단 반동성애 인사들이었고요. 그리고 반동성애 인사들이 아무 말이나 팩트 체크되지 않은 아무 말이나 이 반동성애 이 입장에서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12월에 CTS에 대해서 법정 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네, 법정 제재가 뭐냐면은 이 법정 제재를 한 몇 차례 더 받으면은 방송국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무거운 징계죠. 예. 그런데 이 CTS가 방심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 명령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3일에 나왔는데요. CTS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방송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보수 기독교계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찬성 반대하는 입장의 양측 의견을 좀 밸런스를 맞춰서 객관적으로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전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방영되는 걸 시청자들이 시청하면서 판단할 몫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종교 방송 특성상 보수 패널들, 그러니까 반대하는 패널들 위주로 그것도 부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이 아닌 그 허위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이렇게 편파적인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없다? 좀 이게 법원의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지점을 지적했어요.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관련한 주제를 다루면서 출연자를 아주 편향적으로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CTS가 이겼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런데 이 법원에서 이 대답을 내놓은 내용이 과연 마냥 이 CTS가 이 결과를 좋아할 수 있는 결과일까? 제가 CTS 담당자라면 이겨놓고도 상당히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종교 방송으로서 뭐 공정 방송, 객관의 의무 이런 게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기 그 교인들 헌금 받아서 운영하는 데니까 공영 방송만큼의 이렇게 공익성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거 완전히 그냥 변방 방송으로 취급해 버렸어요. 근데 이런 거에 크게 기분 나빠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기기만 했으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서울행정법원이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얘기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성소수자 차별이 기독교적 관점이다. 기독교 교리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건데 언제요? 언제 물론
다수의 그 개신교, 특히 그 보수 개신교 쪽에서는 동성애를 그 거의 범죄시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개신교 안에서도 신학적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 성적 소수 지향을 갖고 있는 교인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분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 기본권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 높이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분명히 그렇죠. 저쪽 편도 있어요. 근데 저쪽 편이 없다. 이거는 동성애 혐오는 개신교의 100% 그 통일된 합의된 의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행정법원이 너무 나간 겁니다. 그렇죠. 예. 신부님 월권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글쎄요, 이건 뭐 오래된 논쟁인데 제가 영국에서 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런던 대학교 채플린으로 있을 때, 네. 그 런던 한복판인데요. 거기서 같이 일하던 동료 사제들, 목회자들 80%가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진짜요? 예, 거기가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 성공회 런던 교구에서 배려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커뮤니티 돌보도록 네. 그렇게 그 사제들을 배려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뭐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네. 너무나 사람들이 따뜻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물론 교회 내에선 격렬한 논쟁이 있었죠. 성공회 네. 전체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일부 아프리카의 이제 교회들이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선언도 하고, 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것이 신학적 논쟁으로 지금 몇십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를 배제하거나 축출하거나 예. 뭐 그렇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계속 존중하고 네. 배려하면서, 물론 극단적인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도 예. 좀 이런 편향, 극단, 배제, 축출 이런 것들은 좀 교회 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독교 교리에서 혐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분명히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뭐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뭐 특정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과 연관돼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CTS의 방송은 대단히 부적합했고, 그래서 징계가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발한 거예요. 고발이 아니라 이제 방심위 심의 민원을 신청했던 것이고, 그래서 평화나무가 했던 그렇죠. 거죠. 방심위가 이걸 받아들였고 이거에 대해서 CTS가 소송을 걸어서 이번에 1심에서 이긴 건데, 판단이 대단히 좀 잘못됐다는 입장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 나온 사람들이 그렇죠. 저 팩트 아닌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개신교 방송이라 하더라도, 아니 방송은요, 그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리지 않고 다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의 공적 책무, 특히 진실 보도와 관련한 공적 책무는 분명히 보장돼야 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뭐 저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조영길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 전태용 장로, 이분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였는데, 만약에 반대편 패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팩트 체크가 됐을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니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면은 이분들이 그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이 면책이 돼요. 왜냐면 반대편이 또 이렇게 맞받아치니까. 근데 반대편을 한 명도 출연 안 시키고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얘기하게끔 장을 펼쳐줬으니 이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던 것이죠.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일단 바른군 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라는 분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군대 내 성폭행이나 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저기 이성애라 하더라도, 이성애도 아니죠. 그 이제 뭐 섹스라고 합시다. 섹스라 하더라도 이게 연애의 섹스가 있는가 하면 폭행의 섹스가 있어요. 그 연애하고 폭행을 구분을 못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그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은 모든 동성 간 성추행이 그럼 다 뭐 성소수자의 뭐 어떤 행위로 미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그렇죠. 뭐
강간에 관련한 강제추행에 관련한 법이 아예 힘을 못 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진짜 이 얘기인 거죠. 터무니없는 소리인데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이제 조영길 변호사라는 분은 동성애 반대 행위 또는 반대 설교나 반대 강의 또는 훈육 이런 것들을 전부 차별로 본다는 공식 보고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동성애 관련해서 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뭐 목소리거나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주제를 다루면 이제 차별로 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차별로 본다라는 취지의 공식 보고서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차별의 어떤 설교 내용을 가지고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또 이 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 전태용 장로라는 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약 소수자, 음주 소수자도 반대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마약 중독자랑 음주운전자를 소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마약 소수자라는 아주 듣도 보도 못한 그렇죠. 마약과 음주는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설교를 설교를 그 상대로 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공식 보고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죠. 그런 말을 했는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들먹이셨는데 네. 전혀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가 막혔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행정법원이 했던 그 워딩이 뭐냐면 특정 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종교, 우리 개신교만 좁게 보더라도 기본 입장이라는 게 아직 모아지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이분들의 입장을 기본 입장이라고 본 거니 사법부가 월권을 한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판단해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 종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종교 신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종교의 자유 보호 영역에 저는 침해를 당한 거예요. 얼마든지 뒤집어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말을 사법부가 이해할 수 없는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하여튼 저기 이 행정법원이 이 보수 객신 신교계의 입장을 뭐 전면적으로 이제 수용한 것 같은데 좀 폭넓은 이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2심 네.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래서 바로 이 항소를 했다고 하는군요. 예. 그렇죠. 그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지난주에 법정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지난주에 월요일에는 그 김모 목사라고 네. 저를 빨갱이 대장이라고 한 목사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고소가 아름다운 행위는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빨갱이라고 지목한다는 것은 매우 고약하고도 아주 심각한 인격 말살 행위이고요. 그거는 대단한 낙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제가 고소를 했는데 지역에 있는 지방법원에 내려가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전광훈 씨의 그 기부금품법 위반 건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격돌이 있었다고. 2019년에 그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전광훈 씨가. 그때 뭐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바로 헌금 시간이다. 이러면서 헌금 걷었잖아요. 그런데 현장 광장에는 이제 사실은 뭐 예배 형식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극우 정치 집회. 보수 정치 집회가 열렸단 거의 말이죠. 정치 집회로 인식하신 분들이 훨씬 많죠. 그렇습니다. 타 종교인도 오셨고 그리고 저기 그 자유한국당 정치인들도 무대에 섰고요. 정치 집회였다고요. 정치 집회였고 그 자리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전광훈 씨가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인가요? 거기하고 인터뷰했을 때 억 단위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0만 원이 넘는 모금을 하려면은 관청에다가 이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겠죠.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받지 않고 그냥 걷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그것을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정이 열렸는데 근데 이제 저를 불렀단 말이죠. 이 부른 이유는 너무나 뻔합니다. 예, 증인으로 가신 거죠. 증인으로 간 거죠.
증인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그 재판에 협조하려고 간 거예요. 협력하려고 간 건데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 전광훈 씨 그 선거법 위반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재판 때도 저를 이제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번에도 불렀단 말이죠. 전광훈 씨 측 변호인들이 아주 그냥 뭐 주먹만 안 썼지 거의 그 아주 그냥 그 폭력적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도저히 그거는 참고 있을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저도 같이 언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난 2020년 8월에 그 선거법 관련한 그 재판 때 저를 증인으로 불렀을 때는 그 변호인 하나가 전광훈 씨 측 변호인 하나가 그 당시 제 동생이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점수 조작건과 관련해 가지고 하여간 참 수감 중이었습니다. 근데 동생의 죄가 더 나쁘냐 전광훈 목사님의 죄가 더 나쁘냐 이렇게 묻는 등 이게 과연 변호인이요. 뭐하러 나를 불렀나?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인신 공격을 하고 뭐 요컨대 이거예요. 평화나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지금 전광훈 목사님을 그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아니 평화나무가 어떤 의도를 갖든 간에 형사 재판이 벌어졌다면은 적어도 검찰이 고발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검찰 기소 없이 그 재판이 어떻게 열려요? 그렇죠. 근데 시종 뭐 그냥 저한테 공세를 퍼붓고요. 뭐 그냥 뭘 가져오더니 크게 읽으라고 뭐 크게 읽으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싫어요. 뭐 그러기도 제재를 하지 않았나요? 아유 당연히 했죠 판사님이. 변호인 자리가 앉으세요. 그랬어요. 예, 그렇게 당시에 그랬고 하여튼 그 전광훈 씨 주장은 이래요. 그 집회 주최 단체의 정관에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주최 단체 대표가 전광훈이 아닌 딴 사람이라면서 강변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최자인 전광훈 씨가 관청의 허락 없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억대의 기부금을 거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변호인들이. 그러나 판사님 허락받고 저나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를 음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전광훈 씨가 애쓰신다면은 우리가 왜 고발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재판 내내 옆에서 구시렁구시렁 대던 전광훈 씨가 과연 제 메시지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판사님이 막판에는 변호인을 혼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판사님한테 항의를 해요. 이 양반들이. 야, 이거 사법부가 완전히 그들에게는 우습게 보였구나. 뭐 그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하여튼 재판 어제 열띤 재판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공세적으로 저한테 뭐 퍼부으면은 뭐 제가 눈 하나 깜짝 할 줄 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은 눈 하나 깜짝하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광훈 씨 또 이단 지정에 관련한 지난주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한기총에서 실행위원회에서 이제 어제였나요? 이단 지정 논의하는 그 실행위원회가 열렸는데 아마 김디모대 목사님께서 제가 좋은 결과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미뤄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500원 걸었는데 500원 받았습니다. 김디모대 도사님입니다. 실행위원회에서 이 이단 지정 관련한 논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전광훈 씨의 해명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걸 또 미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가 여러 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전광훈 씨는 계속 불참했었는데요. 어제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는 뜻밖의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파에 힘써야지 왜 이단 징계 논의나 하고 있냐. 라는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데요. 이 와중에 또 한 분이 나와서 나는 한기총으로부터 무단으로 이단 정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좌중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어제 총회 실언 한기총 실행위원회가 어땠는지 4분 만에 순삭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한기총이대에 있는 지난 6일 전 목사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성경적으로 명백한 이단이라는 전문위원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며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5일 2022년 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연구 결과 보고에 대해 전광훈 목사에게 다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이단과 관련된 판정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어쨌든 이단 대책 사이비 대책위원회의 우리 회의록을 보면은 해명의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회의장 밖에선 전 목사 지지 세력의 시위로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전체 앞에서 하나님과 앞을 원하는데 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공개적으로 모든 언론과 모든 언론에 회개하는 걸 내야 돼요. 사과물을 이제 내줘야 돼요. 하나님 앞을 원하는데 주고 하는 이 말은 전체 모든 언론 앞에 신문지상에 사과해야 돼요. 이걸 해야만이 회의할 때도 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지. 신앙도 하지 않은 대표 임시 회장이 이단 정대를 해서 안건과 관련된 이런 발언입니다.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 안건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자, 발언권. 아니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 발언을 들어야.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한기총에서 한국교회 복음화를 위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제명과 이단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정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좀 건전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행에 두 번 보였는데 모일 때마다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이단 만들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안건은 다음으로 새로운 대표자에게 선출된 이후에 넘기는 걸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함부로 이단을 정죄하는 일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제명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기총 대표회장을 지내면서도 이단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해서도 안 된다. 몸통은 보지 않고 이파리 몇 개 보고 정죄를 해서도 안 된다. 이용기 목사님이 대표장으로 계실 때 제가 이단 연구를 했었는데 이단 옹호했다고 저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출석 요구 없이 결정을 했어요. 나중에 해제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단 문제는 각 교단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했죠. 다음번 대표회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단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았다 그래. But today many theologians and pastors of 그래서 Korea 그런 놈한테 욕을 해야 돼 안 해야 and 돼? all across the globe they 이 speak of 개새끼야, Jesus 이 개새끼야. not having come 네가 목사야 이 개자식아. through the Holy Spirit 이 개새끼야. but because Mary had an affair. 어떤 장로교 중에 교파 있죠. 수레에는 기장이 있죠. 기장. And this Kijang 바로 branch 그 날 고발 잘하는 얘가 속한 of the 거기. Presbyterian denomination, 김용민, Kim Yong-min as you 그다음에 know, 도울 and Do-il, 전부 다 그 교단에 속한. these individuals are 그 part 교단은요. 아예 예수는 누구냐?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았다. of that branch. And how do they 저게 confess that Jesus 교단이냐고 Christ? 저게 They say 교단이냐고. not a son of God, 앞으로요 내가 한기총 회장 다시 해가지고 but just 제가 전부 기독교에서 a 제명시켜버려. son of an affair that Mary had with another man. 다 We must 제명시켜버려야 돼 있어. completely renounce such 그래서 confessions, 한기총 대표회장 내가 다시 하려고 그랬다. such false teaching.
말을 안 해도 아시죠? 한국 사회만 굉장히 드라마 많은 사회거든요. 이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내면이 불안정한 거예요. 에 대한 회복에도 저희가 초점을 같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네, 12월 며칠이라고요, 목사님? 예, 12월 20 그 마지막 주 28일. 예, 27일입니다. 27일 화요일 네.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예. 평화나무가 매달 마련하는 종교 중독 강좌. 예. 오늘은 이제 그 김용민 이사장님에 이어서 제가 이제 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으로 네. 예, 저희가 아까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지난 대선 때 정광훈 씨를 또 고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또 공판이 열려서 네. 오늘은 제가 아이고. 예, 빤스를 만나러 갑니다. 에이,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하시죠. 네, 정광훈 목사. 정광훈 씨. 네. 아니 그 사실 어제 그 재판정에서 막 그 뭐 제가 말만 하면은 그 부대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 교인들. 그 현장도 어제 그 한기총 그 실행위원회 현장에도 그 다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교인들. 고성 지르고. 막 그냥 고성 지르고 막 여차하면 들어가서 막 멱살 잡을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 예.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재판장도 그러더라고. 어우 까맣게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 저는 뭐 거기 굴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죠. 예. 근데 한마디만 하면은 그래서 래퍼가 왔나 래퍼가 책이 돼가지고 참 이게 참 요란하게 참 분위기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 앞서서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뭐 김용민이가 그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설을 뭐 부인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예. 우리 저 정광훈 씨,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책으로도 동정녀 탄생 뭐 그리고 그 육체 부활 그리고 재림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다 믿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좀 알아보시고 말씀하셔야지. 지난번에 또 어디 신학자하고 또 앉아가지고 또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하는데 기장도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기장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기장에서 그런 거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기장에서 나고자라고 기장 목회자가 됐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얘기는 알아서 걸러 들으셔야지. 그걸 또 다 믿으면 바보가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어제 그 저렇게 저를 이렇게 아주 몹쓸놈으로 만들어 놨는데 네. 우리 저 전광훈 씨가 재판 시작 전에 저한테 악수를 청하더니 악수를 했어요. 두 분이요. 김 목사, 그 나는 이제 목사가 된 걸 알아요. 그 저기 뭐야, 우리가 자유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저기 적화 통일을 바라느냐? 아유 그렇지 않다. 자유 통일을 바라지 않느냐? 우리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그 재판 그 고발한 거 취소하라고. 자유통일을 위해서. 예. 왜 약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아이고 재판장 그래서 재판장 들어갔더니 막 물고 뜯고 뭐 아주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제가. 예,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김 목사님도 고생하시네요. 예, 오늘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모셨던 우리 송경용 신부님과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신부님 공동 대표로 계신 생명안전시민넷이 창립 5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어제 밤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안전시민넷 제가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생명안전시민넷은 어떤 활동하는 시민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4년 네. 이제 우리 세월호 사건이 참사가 네. 일어났었죠. 그 일어나고 이제 함께 여러 가지 대책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현상에 대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대책 활동을 그대로 하지만 네. 동시에 이제 그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니고 돌이켜 보니까 꾸준히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럼요. 예. 또 이런 사회적
재난뿐만 아니라 해마다 일터에서 출근했다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산재라고 그러죠. 뭐 한 2,000명씩 계속 매해 그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런 근본적인 좀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뭘까 이런 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면서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 죽음에 대한 어떤 존중, 그 인간에 대한 예의보다는 끊임없이 경멸 또 정쟁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제도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고쳐볼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함께 활동하던 분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생명의 가치를 좀 최우선으로 하는 운동을 좀 해보자. 우리 헌법에도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실제로 소위 물신주의에 포획되어서 경제 성장 또 물질적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해왔단 말이죠. 그건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갔었고, 그래서 이 방향을 틀지 않는 한 이런 사고는 끊임없이 인간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하는. 그래서 이런 일은 끊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참사 피해자들, 유족들,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생명안전 시민넷을 발족을 했죠. 목사님, 그럼 이번 이태원 참사 발생 후에 또 유가족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겠어요? 그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 또 재난 이런 걸 겪으면서 수립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도 이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25살 된 딸을 잃으신 우리 아버님부터 최근에 이제 김용균 군 어머니 또 이한비 PD 어머니 뭐 다들 모이셨는데 세월호 유족. 근데 우리가 이런 참사를 겪으면서 정립한 원칙 첫 번째는 피해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에 맞춘다. 어떤 대책이든지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한 40일 동안을 피해자들이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는 기간 수습하고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기다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드러나지 않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했던 역할을 했고요. 생명안전 시민넷에서 참사 일어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성명서를 내서 바로 이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언론 보도 준칙을 좀 지켜달라. 선정적인 장면 내보내지 마라. 유가족 접촉하지 마라. 접촉해서 인터뷰 강요하지 마라. 그다음에 정부에는 가장 빠른 시간 속도로 가족들이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유가족들에게 제시를 해라.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라. 이런 요구를 이제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내서 그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돼서 이 시민사회 대책협의회 활동의 하나의 활동 그 기준이 된 거죠. 속도를 맞춘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해도 지금 사고조차를 받아들이기 힘든 유가족들에게 이게 맞다, 이게 정의롭다라고 강요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이번에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속도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기자들이 저 유족을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사고 직후에 가서 이제 그동안 관행을 보면 막 울부짖는 거, 그렇지. 오열하는 거, 막 이런 걸 그대로 여과 없이 보내잖아요.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거. 신상을 누구 엄마, 누구 희생자 가족.
그러면 그 유족은 이게 지금 방송에 어떻게 나가는지 이게 어떤 그 경황이 없죠, 사실은. 없죠.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도로 방송이 될지 전혀 모르고 합의한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버리면 이 참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참사 해결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개 나라에서 또 보도 준칙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접촉하지 마라. 원천적 금지가 아니라 접촉하더라도 좀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는 게 그다음에 그 시점도 중요하죠. 또 저 이번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해서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들 나오고 있잖아요. 세월호처럼 시민단체 횡령하려고 시민단체가 이제 횡령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권성동 윤핵관으로 불리는 도대체 권성동 뭘 먹으면 사람이 그런 사고를 합니까? 제가 이제 그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총회를 하고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자회견 중간에 그 권성동 의원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기자 중에 한 분이 시사인 기자로 기억하는데 이제 기자회견 도중에 이렇게 발언이 전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유가족 대표에게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순간에 가족들이 다 숨이 쾅 그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발언을 하실 분이 숨이 갑자기 막혀가지고 이 마스크를 벗고 호흡이 막혀서 발언을 못했고 갑자기 이제 막 몇 분이 오열하고 실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활동가들하고 모셔서 빈 옆방 기자회견 장소 옆방으로 모셔서 이제 응급 조치하고 또 119를 불러서 이렇게 치료 받도록 한 게 있는데요. 이제 가족들은 그러죠. 이분들은 이제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상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뉴스도 안 봤다 나는 일기예보만 그냥 간신히 봤고 내일 그러던 사람들이 무슨 정쟁이냐 이런 얘기했고요. 이제 그래서 대부분 세월호 때도 그랬죠. 세월호 참사 때도 뭐 온갖 이야기를 했고 뭐 시민단체가 횡령을 했네 뭐 했네 하는데 뭐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사실 그런 얘기는 별 신경 안 쓰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를 향해서 오는 비난은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유족들에게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응당한 조치를 행할 건데 이제 어제 상당히 충격적인 또 발언이 있었죠. 한덕수 총리, 일국의 총리라는 사람이 진짜 이제 외신 기자들하고 할 때도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는. 저도 외국에 오래 있어 봐서 외국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매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외국에서도 그런 어떤 유가족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벤트 행사나 뭐 이런 프레스 컨퍼런스나 이런 데도 자주 가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매너가 어떤 건지 저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그 기자회견 때 한덕수 총리가 보여줬던 그 언동 정말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외국 기자들은 아마 좀 저 사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제 또 그 생존자 중 한 명의 어린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더 강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그런 트라우마, 큰 사건을 겪었을 때 사람이 갖는 이 트라우마가 어떤 건지 전혀 이해가 없는 거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의가 없는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울증을 겪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할 때 힘내.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그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런 말이 그 사람을 곧 죽으라는 말과 더 어둠 속으로 떨어뜨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국의 총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 모른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소위 이윤핵관 권성동, 장제원 뭐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막말을 쏟아붓는 이유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을 잘 아느냐? 이 사건의 파장, 이 참사의 파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서라고 생각해요. 두려워서. 우리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많이 바꿔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정치적 지형도 다 바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어떤 과정의 시초가 된 게 세월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청춘 남녀들이 길을 가다가 또는 거기 놀러 갔다가 158명이 죽은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잘 알고 두렵기 때문에 저렇게 막말을 쏟아붓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또 악마화시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또 뭐 시체파리 족속들이라고 뭐 나라고 하다 죽었냐. 창원시 의원이죠. 예,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었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 현장 300m 거리에도 무슨 시신이 뭐 발견됐다라는 식으로 송원석 국회의원도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또 동명이인인데 그 대통령실 다문화 그 비서관으로 있어 다종교 비서관으로 있었던 김성회 이 사람은 다 큰 자식 놀러 가는 걸 못 막아놓고 왜 그걸 정부 책임으로 미루냐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 세월호 참사 때 그 호루라기 재단 상임 이사하셨던 엄중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난 뒤에 보니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짐승으로 나눠져 있더라라고 그렇게 발언하셨는데, 예,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참사, 그리고 이제 그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 세월호 참사 났을 이후에 그 박근혜 정권 탄핵 전국에 그때 아주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자한당이었죠. 그때 예, 중요한 역할을 중추적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이 여파가 탄핵까지 자칫하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들이 두려워서 이것을 어떻게든 무마시켜보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주변에서 이제 비난하는 말 중에 놀러 가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들이 그 말리지 못했느냐.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놀러 가서 죽으면 다 그 저기 국가의 그 책임이 면책됩니까? 그리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니 놀러 가서 죽으면은 놀러 간 사람 잘못이라면은 일하러 나가서 죽은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그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빵 공장에서 사람 죽었어요. 이거 책임졌습니까? 놀러 가든 일하러 가든 국가의 그 국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따위 논리로 그 면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놀러 가든 공부하러 가든 죽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뭐 춤을 추고 놀았다. 축구를 했다. 뭐 저 깊은 바닷속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국민이라면 국가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오죽 답답하면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이지한 배우 어머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그럼 이태원에 놀러 가지 공부하러 가냐? 그렇죠. 당신 자식들은 이태원에 공부하러 가느냐? 놀러 가지. 그럼 이태원에 놀러 가거나 홍대 앞에 놀러 간 청춘들은 죽어도 마땅하단 말이냐? 그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이런 어떤 막말,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죽어도 우리 전통은 다른 마을을 지나가다가도 그 동네에 상갓집이 있으면 걸음도 조심하고 큰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를 갖추는 것이 우리 전통입니다. 하물며 지금 서울 시내에서 젊은 청춘들이 158명 우리 이웃들 우리 자식들이 생태 같은 목숨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막말을 쏟아붓고 거기에 일부 교회를 사칭하는 집단들 저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사교회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단들을 자꾸 기독교인이 교회라고 지칭해 주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유사교회 어떤 교회를 참칭하는 어떤 집단들이 이렇게 모욕하고 막말하는 것은 더 이중적 범죄다. 더 용서할 수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놀러 가서 죽는 사회라면 공부하다가도 죽을 수 있는 사회고요. 길을 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사회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목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했고 이제 정부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유가족들이 정말로 이건 필요하다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첫 번째가 이제 기자회견 때 밝힌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대통령의 진정 어린 사과. 그렇죠. 사과가 제대로 된 게 없었죠. 그렇죠. 그 조계종에 가서 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가족들의 표현 그대로를 하면 주어가 없다. 누구에게 사과를 했느냐 하는 거죠. 그건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거고 사과를 하려면 피해자 앞에서 사과를 해야죠. 피해자의 눈을 보고 피해자 앞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임 당사자인 그 행안부 장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유족들을 모욕했던 책임을 회피했던. 그래서 두 번째는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그 당사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진상규명 작업을 속도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피해자 유족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 생명안전시민넷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재난안전기본법이라든지 모든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법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단 한 글자도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깜짝 놀라서 저희가 이제 법률가들, 생명안전 또 피해자들, 유족들, 전문가들 전부 모여서 4년 동안 저희가 법률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생명안전기본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생각인데 여기에 보면 피해자의 권리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피해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피해자에게 무엇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다 우리나라 이제 법책에서 법률 가운데 처음으로 규정한 건데요. 그래서 외국은 당연히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의 조사위원회가 결성이 됐거나 할 때는 그 피해 당사자 또는 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사건을 겪었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죠. 그리고 어제 생명안전시민넷 5주년 그 제목이 타이틀이 뭐였냐면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족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명 안전에 관한 99.9%의 법률들이 다 그런 참사나 재난 유족들이 활동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 덕택에 우리가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수 있고요. 다리를 좀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들께서도 진상규명 작업에 반드시 피해자가 참여해야 된다. 감시자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감시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죠. 실질적인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가, 또 무엇을 원하는가. 조사라고 하는 건 사건을 팩트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방향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피해자들이 참여를 해야죠. 저희 그 송경용 신부님께서 저도 이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스텔라 데이지오 대책위원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체감을 해보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참사 피해 당사자들과 유족들이 그 사건을 해결하거나 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관련된 일련의 모든 과정 중에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고 그 해당 당사자인 그 피해자와 유족과 관련된 의견은 그냥 자문이나 참고 수준으로 받아볼 뿐이지, 그러니까 이분들을 자꾸 배제시키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어떻게든 유족과 피해자가 배제돼야 어떤 느낌이냐면요, 좀 더 진실을 가리고 조금 더 책임자 처벌을 면피할 수 있고 좀 더 이것을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관료주의서부터 모든 것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나라 그 생명안전법을 지금 생명안전 시민 넷이 뭐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 사회적 참사 재난 관련해서 지금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과 우리 가족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사회적 재난과 참사가 발생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발생했을 때 유족들이 다 배제가 되고 피해자가 배제가 돼버리고 모든 행정 처리를 이게 회사와 관련돼 있으면 그 기업 또는 행정부처가 알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결과만 통보해 버립니다. 그러면 전혀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겪었던 상황과 전혀 다른, 그리고 본인들이 겪었던 그 어떤 사실관계 팩트와도 전혀 상관없는 아주 희한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도저히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수긍하고 납득할 수 없는 소위 의혹만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로 유가족들이 같이 이 모든 과정 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에는 당연히 그 피해자들하고 유족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이게 관련 법안이 없는 공백 상태입니다. 그 가마 덧붙이면요, 그 피해자들이 참여를 요구하면 중립성이 훼손된다 이런 논리를 들이댑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재난이 일어났는데 세월호 때도 그랬죠. 세월호 때도 그랬죠. 그게 중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경미한 사고가 나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이 생명안전기본법 저희가 발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 것도 생명을 도구화하고 상품화하고 경시하는 것, 안전, 후순위로 밀어넣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같은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근본적으로 좀 개선해보자. 그래서 저는 피해 당사자들이 실제로요 만나보면 가장 전문가입니다.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그럼요.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연구들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세월호의 그 가족들은 그 전부 다 해양 전문가들이세요. 또 조난사고 전문가시고, 왜냐 내 아이의 죽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배제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근데 말이죠. 지난 정부 세월호 때 당사자가 그래요. 유족도 당사자죠. 근데 반대편 당사자, 특히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누굽니까? 구조를 제대로 안 한 정부, 특히 해양수산부 아닙니까? 근데 무슨 각종 특별조사위원회나 이런 거 만들면은 반드시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예요 이게? 가해자가 끼는 격이죠. 아니 피해자는 배제시키고 가해자는 포함시키는 이런 진상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떤 게 가해자는 어떤 그 당사자는 되고 어떤 당사자는 안 되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중립성은 핑계일 뿐이죠. 예, 지금 신부님도 계시지만 아마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행정부를 좀 얘기하는 것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좀 체감하면요 느낌이 어떠냐면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누가 차를 쳤어요. 그러면 바로 딱 나와가지고 뭐 운전을 뭐 그렇게 하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인 경우 만약에 이제 친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냐 뭐 다치신 데 없냐라고 좀 이렇게 안부라도 묻고 우리가 사람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행정 공무원들 태도를 보면은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어떤 감정이나 그러한 상태를 살피는 듯한 그 기본적인 어떤 존중해주는 그런 문장, 그 멘트는 전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아니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거 빨리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보험 처리합시다라고 말하듯이 이 관료분들을 보면 제가 정말 계속 느껴서 체험했던 게 뭐였냐면 어떻게든 이거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빨리 뭘 해주길 원하냐 어떻게 이걸 처리하길 원하냐 이래 됐다 그러니까 빨리 뭐 수습하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게 하물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의 분위기 그 정부의 부처에 대한 분위기도 문제지만 애시당초부터 그 오랫동안 그 철밥통으로 있어온 그 안전 참사를 대응하는 이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또 문제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신부님께서 생명안전 기본법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법을 제정해야 되는 거는 국회잖아요. 근데 이 국회가 일을 하게끔 하는 게 또 시민사회일 거예요. 시민사회에 바라는 게 또 유가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가족들이 생명안전 시민론 5주년 때 가족들이 다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였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어딜 가면 가족들은 늘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해서 어떤 행사에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가도 그냥 손님, 대상, 증언자 이런 거였는데 오늘 본인들이 이제 직접 진행하고 직접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자식들에 관한 잃어버린 가족에 관한 어떤 추억, 좋은 추억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가족은 그날 그 시간에 다 멈춰 있다 인생이. 그렇죠. 그 이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기억도 안 난다. 뭘 먹었는지, 뭘 입었는지, 내가 웃었는지,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런데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심연 속으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우리를 잡아준 것이 연대의 힘이었다. 그래서 어제 연대라는 단어가 한 100번도 더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가 그렇게 막말로 공격당하고 피해를 당했는데 오히려 공격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잡아준 이 시민들에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들이 하나의 주체로 적극 나설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 시민사회단체 또는 시민사회가 이런 생명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좀 어떤 성찰 또 이것이 우리 사회의 첫 번째 가치가 되는 경제성장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우리 사회의 첫 번째 기준 첫 번째 가치가 되는 데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이게 결국엔 남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요. 이게 내 생명과 내 안전, 내 가족과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길이 곧 이렇게 같이 연대하고 지지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요일에 지난 수요일에 정말 날씨가 추웠는데요. 추모 기도회를 통해서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태원 참사 49제 추모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신부님도 참석하셨죠? 예, 당연히 이제 참석하려고 아침에 지금 제 차에 속옷도 지금 따로 준비했고 이거 목도리도 준비를 했고 어제 이제 모였던 우리 시민사회 노동계 대책위원들 다 이제 한 곳에서 모일 건데요. 49제가 아니고요. 저희 49일 추모제라고 했습니다. 49일 이제 추모제. 특정 종교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종단들이 다 함께 합니다. 교단들이 함께 하고 시민사회 노동계도 다 함께하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 분향소를 설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위 신자유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보수 단체죠. 거기서 이제 이 분향소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여서 하루 종일 걸렸고. 그 친구들은 진짜 나중에 뭐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유족들하고 합의해서 영정을 설치를 했고요. 잠깐 좀 알려드리면 그 전국 광역 단위에 시민사회가 종교계가 움직여서 지금 전국 광역 단위에 유족들과 합의한 분향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그 분향소를 분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찾아가셔서 좀 분향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58명 가족이 전부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요. 한 100여 가족, 98 가족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계속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시는 가족들이 너무 많이 있고 차마 말을 꺼내거나 방문을 열고 나오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희생자들도 26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희생자들도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공식적인 이제 추모 이제 시작입니다. 하는 게 이제 추모 진상규명 이제 시작입니다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족들과 유족들과 함께하는 또 시민들이 함께하는 추모와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뭐 정부가 추모 주관을 설치하고 위패도 영정도 없이 했던 거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모욕감을 줘서 가족들이 이제 그 얘기만 하면 막 더 분노하시고 더 모욕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뭐 가급적 제가 이제 이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 이야기를 듣고 정치인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족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제 가족들께서 연락할 데가 없잖아요. 중대본이 해산을 해버렸잖아요. 본인들과 상의도 없이 그냥 정부가 마음대로 설치했다가 정부가 마음대로 끝났다 하고 해산을 해버린 겁니다. 서울시는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숨어서. 용산구청장은 한동안 잠적해 있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연락을 합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가족들께서 연락을 하면 우리 지시받은 것도 없다. 지침도 없다. 그냥 정신과 가서 치료받아라. 정신과 약 먹어라. 지원은 해줍니까? 지원이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상담을 안 받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런 담당자 사실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 소방청, 경찰청 또는 재난안전본부 이런데 상당한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 세월호 이후에 사실 이제 트라우마 센터나 정신건강보건센터나 이런데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지금 이 시스템이 괴멸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 때 만들어 놓은 매뉴얼
안전에 관한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였던 게 아니고 작동을 안 했던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발 좀 이 행정부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근데 가족들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정신과 치료 받아라. 무슨 정신과 약 먹어라. 이런 이야기는 좀 제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존중하는 태도라도 좀 보여줘라. 지금 관료나 여당 의원들이 정말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정부의 어떻습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독재잖아요, 독재. 독재 시스템 아니에요? 다 지금 자기가 목구멍 밖으로 무슨 말을 할까 할 때 고려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윤석열 코드에 맞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인간 이하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윤석열의 멘털리티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대책 회의를 하면서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전 과정을 조사한 분석한 변호사님이 이 사건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태원 참사 원인의 본질은 세 글자로 규정할 수 있다. 안 했다. 안 했다. 저는 거기에 크게 동감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사전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있었던 법들도 지키지 않았죠. 수습도 안 했습니다. 제대로. 사후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가족들이 사건 전에도 국가가 없었고, 이건 유족들이 직접 한 말입니다. 사건 전에도 국가가 없었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없었고, 일어난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책임은 엄중하게 저는 물어야 될 거고요. 국가의 존재 이유, 정부의 역할, 이 책임자들의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엄중하게 물어야 책임지도록 해야 다시는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저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제가 이 말이 나오니까 말이 좀 길어지는데 격해져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체제 법치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의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표를 통해서. 그래서 권력을 갖게 하죠, 권한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운에는 우리들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는 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위임된 권력을 사용해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본인들이 뻔뻔하게 하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고 그냥 회피하거나 뭐 책임을 딴 데로 돌리거나, 이거는 우리 이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 허무는 아주 심각한 행위라고 봐요. 그리고 법에도 법의 최상위 법률인 헌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그것을 지키라고 그것을 해야 될 최고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어떤 말로 어떤 막말을 쏟아부어도 어떻게 도망가려고 해도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이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막말 쏟아붓는 여당을 대신해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게? 저는 민주당이든 뭐 어떤 당이, 어제 이제 사실 정치인들 몇 명 보자고 그래서 봤습니다. 이제 노조법 2, 3조 개정 문제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저는 국회 차원에서 추모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아니 제가 아까 대의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잖아요. 선거로 위임받은 권력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 국민들이 죽었어요. 158명이. 아무 액션이 없잖아요. 국회는 최고의 입법기관이고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국민들의 민원, 호소, 절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수렴하고 입법화는 해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민주당 국민의힘 뭐 따질 거 없이 제가 그랬어요. 국회의장이 나서서 여야에게 다 제안을 하고 정부가 하지 않으니 예?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추모하고 책임질 각오를 밝혀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총체적으로 그 뭐 정치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예,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뭐 지역에 있는 뭐 동네 카페 사장님도 그렇고 점장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아 이번에 오시는 분은 어떨까라는 그 분위기를 보잖아요. 예, 근데 뭐 집의 가장도 그렇고 예, 사장도 그렇고 회장도 그렇고 예, 집안 안 돌보고 회사 안 돌보고 내부 행정 업무 안 돌보고 밖에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 기강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분을 또 제가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뭐 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 아무래도 이 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계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라는 게 이 정도 해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아니 뭐 저분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대충 뭐 신용만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우리 희생자들이나 유족들 앞에서 굉장히 엄숙하신, 정말 엄숙하고 근엄하고 뭐 한 채 틀어짐도 없어요. 말 한마디. 근데 굉장히 풍자와 해악과 이 비유 정말 뭐 아주 고수십니다. 오늘 시대에 꼭 필요한 그 목회자의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오셨어요. 우리 김 디모데 목사님께서. 예. 오늘 방송용 모드로 거의 오늘 저는 뭐 인물도 훨씬 좋아요. 김 목사님이 출생했다기보다는 강림하신 겁니다. 방송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엄숙주의를 좀 그 목회자가 막 이렇게 권위 세우고 엄숙한 척하는 거를 아주 깨부시는 그런 목회자들 중에 한 분이시고 가장 더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피해자들 앞에서 본인이 해야 할 역할과 그리고 쓴소리를 해야 될 목회자로서 해야 될 역할을 잘해주셔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예. 아유 황소한 말씀. 신부님께 드릴 말씀을 제가 아니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래 이태원 참사 안타깝다, 세월호 안타깝다. 근데 안타깝다에서 머무는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이게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내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내 신앙 과제다라고 인식하기까지의 어떤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 또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과제로 인식하고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제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자. 그렇죠. 부활, 구원 이게 다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를 받으면 중생한다, 거듭난다 하는 것도 살자고 새로운 어떤 생명을 얻어서 입어서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잖아요.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고 너희들 죽어라라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나는 그게 기독교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의 근본에 이건 뭐 진보든 보수든 뭐 박좌든 극우든 관계없이 가장 기본적인 진실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내셨다.
저는 거기에 더 보탤 말도 없고 뺄 말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이 생명에 관한 한 저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양보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죽어가면 고통받으면 아니 교회는 신앙인은 당연히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도와야죠.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에 관한은 저는 이것을 무슨 뭐 어떤 설교든 어떤 위대한 설교가든 뭐 말을 못하는 사람이든 뭐 달라질 수 없다고 봐요. 제가 어제 김훈 작가님이 생명안전시민회 공동 대표신데 아주 짧은 글을 쓰셨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제가 그래서 외쳤습니다. 3번.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거의 그 우리 시대 대작가께서 딱 그 3줄 함께 외치자고 했습니다. 사람 살리라는 절규가 외침이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살리자고 시작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걸 외면한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한다. 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목사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가장 와 닿았던 거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중요한 가치, 생명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또 실질적으로 유가족들과 연대하시고 계속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거든요. 그 지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참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 카이로스는 준비한 순서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나와주신 송경용 신부님 현장에서도 또 뵙고 또 하고 계신 많은 활동 기독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연대 계속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김디모데 목사님 그리고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